화이자 백신을 독자적으로 도입해보려고 했다가 물의를 빚었던 권영진 대구시장. 결국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과문을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일단 들어보시죠. 화이자 백신 도입 관련 논란 관련 사과문. 먼저 국민 여러분과 대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최근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가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 선의로 시작한 일이 사회적 비난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번 논란의 모든 잘못과 책임은 전적으로 대구시장인 저에게 있습니다. 저에 대한 질책은 어떠한 것도 달게 받겠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지역 의료계에 대한 비난은 멈추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일로 대구시와 메디시티 협의회의 예산이 집행된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대구 시민들께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지금 시간 때문에 다 들려드리지는 못하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들려드렸는데요. 근데 이제 양문석 이사장. 네. 그 사과합니다. 전적으로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용을 보면 해명이 좀 많이 있어요. 특히 앞부분에 선의로 시작한 일이다. 이런 표현 같은 것들 보면 쭉 이렇게 읽어보면 정말 뭐를 대구시장이 잘못했다는 얘기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도 모호하고 그다음에 그 사과하는 이 진정성도 모호하고 그리고 결국은 해명을 사과로 표현했다라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의도가 아주 있었잖아요. 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우리가 한번 보면 재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이제는 백신이다. 확보와 접종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았었고 내년 대통령 선거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백신의 확보와 접종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풍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대구에서 독자적으로 백신 확보를 위해서 뛰어서 만약에 확보를 했었으면 대구시장은 확보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 했냐라고 하는 정치적 공세를 강하게 펼 수 있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었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정치적인 접근을 했고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실패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는 다른 장소와 기회를 빌려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 진정성이 확 드러나고 그다음에 대구 시민들도 그다음에 국민들도 권 시장이 제대로 사과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온갖 정치적 논란 속에서 자신이 헤게모니를 쥐고 현 정부의 K 방역과 백신 확보와 접종에 대한 부분을 공격하려고 하던 수단을 이 실패했던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큰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대구시 예산이 안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아무리 사과한다고 해도 제가 한 건 해보려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또 곤란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원인을 제공했다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정치적 논쟁을 만든 주체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박원석 총장, 정부의 백신 구매를 돕기 위해서 선의로 시작한 일이었다라고 이번 사건을 이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공감대가 좀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감이 안 되죠. 그거는 선의라기보다도 일종의 과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백신 확보 이 지연에 대해서 여론이 좀 비판적이었지 않습니까? 그 틈새에 본인이 한번 성과를 내보겠다. 이런 이제 과욕을 부린 건데, 근데 저는 조금 상식적으로 권영진 시장이 이제 재선 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국회의원도 하셨던 분이고, 근데 저 정도밖에 판단을 할 수 없었을까? 왜냐하면 화이자 본사를 상대로 백신 확보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중간에 어떤 뭐 정체모를 그런 브로커 같은 이제 그런 대상과 이 거래를 한다는 거였는데 사실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정부도 확보가 어려운 백신을 대구시가 물론 화이자 본사를 상대로 확보한다면 큰 성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상대방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그런 거래에 대해서 저렇게 선뜻 구매 의향서를 내준다는 게 재선 광역단체장으로서 과연 내릴 수 있는 판단인가 그런 점에서 사과도 사과지만 저 권영진 시장이 좀 철저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아니 내년에 당장 지방선거인데요. 뭐 지금 내년 이제 3선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도전하실 가능성이 높은데 당내 경선부터 상대들에게 얼마나 이용하기 좋은 그런 약점을 스스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대구의 여러 가지 이제 방역 문제와 관련돼서 논란도 여전히 남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이번 이 본인의 판단 미스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좀 방역 행정에 더 철저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정말 자칫하면 국제적인 망신으로 이어질 그런 사건 아니었습니까? 사실 대만에서도 이번 사건을 아예 보도를 하면서 저런 짓은 하지 말자 이런 방송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백신 피싱 당할 뻔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디에서 꼬였는가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요. 권영진 시장이 이와 관련해서 맨 처음에 발표했던 내용들을 한번 들어보시죠. 백신 그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대구시 의사회와 메디시티 협의회가 중재로 백신을 지금까지 정부가 계획한 백신 이외에 국내에 도입하는 부분들을 상당 부분 진전이 돼서 그걸 정부에 토스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게 실제로 성사가 되면은 아마 조기에 우리가 이 백신이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저 대구시와 대구시 의사회 메디시티 협의회가 외국에 백신 이 공급 유통 쪽으로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협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단계까지는 진전을 시켰지만 그 다음 단계는 정부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자체가 할 부분들은 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의기양양했습니다. 정부에 내가 토스해줬다. 이제 정부가 잘 좀 처리해서 백신 해라. 우리가 그동안 일 이만큼 해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거죠. 오늘 해명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올해 초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에서 백신 도입 가능성을 처음 언급했을 때 한번 알아봐 달라고 하였고 지난 4월 28일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에서 독일에서 백신을 도입할 수 있으니 대구시 차원에서 구매 의향서를 보내자고 제안했을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 이후 구매 의향서를 보내는 것까지는 대구시가 하도록 협의하였다는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의 전언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이나 추가 협의도 없이 대구시장인 제 명의의 구매 의향서를 보내주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6월 3일 보건복지부는 공식 유통 경로가 아니며 진위가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백신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것이 가짜 백신 사기 사건 논란으로 비화된 원인을 제공한 것은 바로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지자체 차원의 백신 구매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면서 정부가 검토 중인 사안을 성급하고 과장되게 언급함으로써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되도록 자초하였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인 줄은 알겠는데 무슨 말인 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보니까 그거구만요. 아직 설익은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초등 협의 단계에서 이거를 보건복지부로 이거 가능성이 높다라고 넘겼고, 근데 그 과정에서 본인이 이제 기자 간담회라든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확정적이고 단정적이고 구매 가능성이 높은 것처럼 발표를 했고,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다라는 게 파악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과장되게 지난번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
그리고 설익은 단계의 어떤 정보나 가능성을 보건복지부에 넘겼다. 이런 점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말인가요? 예, 그렇게 근데 왜 김경진 의원이 얘기하면 더 이해가 잘 되죠?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당사자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핵심을 이해 파악하는 능력은 빠르니까. 아니 와 편파적이다 진짜. 우리가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아니, 예를 다시 권영진 하면 시장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딱 두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권영진 시장의 해명을 예. 제가 이렇게 사과문을 여러 번 읽어봤어요. 예.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공감이 안 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나 별로 잘못한 게 없어 이런 게 자꾸 보인단 말이에요. 두 가지 탓을 했잖아요. 내용을 똑같이 들었잖아요. 메디시티 협의회가 예. 하자고 해서 내가 확인하지 않고 그냥 믿었다. 메디시티 탓. 두 번째, 보건복지부가 진위가 의심된다고 해서 백신 도입을 거절했다.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건 없잖아요. 진위가 양문석 이사장 의심스럽다고. 말이 이해가 안 된다는 뜻이 아니었으니까 그 이야기였던 다시 것 같아요. 김경진 의원한테 갑시다. 말 잘하는 예. 김 근데 검사 출신 시켜주세요. 제가 보니까 일단 두 가지에 보면 저렇게 사과 기자회견 하는 것 보니까 권영진 시장 비교적 순진한 사람이에요 보면. 예. 그냥 입 자크 닫고 그냥 뭉개고 있으면 또 그냥 정무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사과 기자는 거 보니까 순진한 사람이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양반은 약간 눈이나 귀가 딴 데 좀 솔깃한다 그럴듯해 보이면 사실은 이제 법조인들이 정치하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철저하게 불신해서 기초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아무리 좋은 조건을 조시해도 그렇게 좋은 조건이 나한테 올 리가 없다. 아, 무조건 부정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을까 하나씩 증거를 가지고 맞춰보는 게 이제 저희들 몸에 체화가 돼 있는데 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금방 믿어버린 거 아니에요. 메디시티 협의라는 게 틀림없이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아마 제약업계 관계자들도 일부가 좀 섞여 있을 거고 거기서 얘기해서 뭐 독일하고 뭐 거래선을 닦는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그냥 금방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요. 보면. 뭐 전화번호는 플로리다고 주소는 뭐 어디 뭐 포르투갈인가? 네. 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금방 그렇게 검증 절차 없이 금방 믿어버리고 그걸 또 보건복지부에 전달을 하고 기자회견까지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보면. 그러니까 이제 과연 시장으로서 냉철한 업무 분석 능력이 과연 있는가. 이제 그 점과 관련해 가지고는 내년에 이제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판단하실 문제죠. 근데 사실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요. 제 고향인 광주에서도 시장님이 2번이나 속아가지고 공소장에 피해자로 올라간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 다른 사기 사건? 예, 백신 예. 말고? 예. 그래서 이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도자들을 뽑을 때 저분이 얼마만큼 그럴듯한 말을 하느냐보다도 저분이 얼마만큼 냉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목해서 좀 어떻게 보면 선거의 주요 요소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경진 의원이 다른 데로 넘어간 김에 저도 한번 다른 데로 갔다 오겠습니다. 검사들은 일단 불신을 먼저 합니까? 잘 대체로? 안 믿죠. 그러니까 자식이 뭐라고 얘기해도 안 믿고요. 마누라가 얘기해도 안 믿고요. 사실 아버님이 얘기해도 안 믿죠. 그래요? 예. 모두를 범죄자로 보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게 잠재적 뭐냐면 범죄자로. 아니 그러면 예. 김경진 의원보다 윤석열 총장이 검사도 오래 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불신하겠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는 이게 안 움직이죠. 제가 이 정치평론하면서 누차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예. 법조인의 직업병이라고. 법조인의 직업병은 자기 판단이 들 때까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예. 자기 판단은 굉장히 냉철한 어떤 상황 분석이라든지 어떤 정황이라든지 근거를 가지고 이제 이 판단을 해나가는 지금 거죠. 그러면 그래서 그렇게 뜸을 들이는 걸까요?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다 습관이죠. 그게 몸에 체화가 돼 있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또 해봅시다. 장성철 소장. 그래도 사과하는 것 보면 순진하다 뭐 이렇게 김경진 의원 얘기하는데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럼요. 양심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용기는 대단하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행정은요. 선의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행정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한다? 이것은요. 공직자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선거의 비극이라고 봐요. 내년에 대선 있고 지방선거가 있으니 차기에 뭐 본인이 대선도 나가고 싶어 하고 지방선거에 삼선할 수도 있으니 대구 시민을 위해서 백신을 도입하는 한 건을 한번 해보자라는 과욕인 것 같은데 너무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했다.
국가적인 재난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건 중앙정부의 몫으로 맡겨둬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요. 저 사과했으니까 사과를 받아들이는 걸로 정리합시다. 그런데 사과는 조건을 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잘못했습니다라고 사과를 해야죠. 앞으로 좀 더 쉽게 사과합시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국민의힘 전당대회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지도부 선출을 위한 당원 투표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치러졌는데요. 최고 기록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첫날인 어제 25.8%, 오늘까지 36.16%가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최고 기록이 지난 2019년, 2017년 25.4, 25.2인데요. 어제만 그 기록을 넘어섰으니까요. 상당한 기록이죠. 장성철 소장이 국민의힘 사정을 잘 아실 것 같은데 오늘까지 지금 36.16? 그러면 투표는 오늘로 이제 모바일 투표가 끝났잖아요. 네. 모바일 투표 참여 안 한 분들 대상으로 또 ARS 조사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에 예. 이번에 모바일 투표 참여 안 하는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ARS로 전화 조사가 가요. 그러면 그거에 답변을 하게 되면 그러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6.16%인데 50% 가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까지 나올 보여집니다.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게 지금 2011년도 이후에 그 새누리 국민의힘 계열의 전당대회 때 최고로 높았던 게 2014년도 예. 31.7%였거든요. 2014년 14년도. 김무성 대표 됐을 맞습니다. 때. 아, 그거를 훌쩍 넘는 아주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오는 것이다. 그때는 왜 그렇게 높았어요? 그때 친박 예. 또 뭐 비박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아. 세게 붙었어요. 그래서 친박 이슈가 좀 뜨거웠군요. 서청원 대표를 밀고 뭐 친박이 아닌 쪽에서는 김무성 대표를 밀고 그 세력 다툼이 되게 강했던 선거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높은 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뭐 이준석 후보의 돌풍 때문이다. 또 뭐 중진의 반격이 시작됐다. 두 개가 다 합쳐졌다. 뭐 그런 분석도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런 분석은 되게 원론적인 분석인 것 같고 만약에 이준석 돌풍, 이준석 열풍이 없었다면 국민의힘 전당대가 이렇게 관심을 이끌었을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때문에 지금 관심도 상당히 높아졌고 투표율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러한 또 전망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11일 날 발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남은 절차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수요일, 목요일 날 투표하지 않은 선거인단 조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일반 국민 중에 예.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2,000명 국민 여론조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70%, 30%로 합쳐서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30%. 30%로 반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11일 날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원 선거인단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일반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의 한 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대략 그러니까 70대 30이라는 비율들 연동을 해서 투표수를 늘려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만약 선거인단 투표율이 30%였으면 예.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의 한 표는 21표로 계산이 돼요. 근데 40%까지 높아지면 28표로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저게 만약에 50%까지 가까이 되면 대략 한 표가 36표 정도로 계산이 돼서 합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다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우위를 보고 있는 이준석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룰을 누가 정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까지? 네, 네. 예. 그러면 장 소장 지금까지 전망 바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기억이 없는데 이준석 기억이 없다. 정치인 같네. 처음에 이제 전망을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의 여론과 당원의 여론은 좀 다를 것이다.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대로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 전망을 했던 것 같은데요.
이준석 열풍과 돌풍이 이렇게 강할지는 솔직히 제가 전망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하기야 장성철 소장이 전망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또 토론이 있어서 못 받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전에 지금까지 이런 돌풍이 불기, 그러니까 지난주 전까지만 해도 패널들한테 쭉 한번 제가 전망을 들어봤어요. 단 한 분도 딱 한 분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애매했지만 거의 대부분 그래도 7대 3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중진이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들 전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년과 다른 당대표 선거의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전에는 황교안 대표, 이정현 대표 뽑힐 때는 친박이라는 계파가 강한 집단에서 60대 이상의 영남의 당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친박의 대표적인 후보를 당대표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친박이라는 계파가 거의 와해됐고 친박의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당대표에 출마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경원, 주호영 이분을 친박이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친박 당원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는 그럼 누구 찍지? 이준석은 배신자 프레임이 있으니까 주호영이나 나경원 후보 찍어야지 하려가도 주호영 전 대표도 탄핵 찬성했던 분인데 탈당했던 분인데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의 얼굴이 누가 돼야 국민의 관심을 끌고 대선에 유리할까라는 전략적인 판단을 당원들이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근데 어쨌든 11일 날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11일 날? 네, 11일 날.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랑 분위기를 보면 이준석 후보가 되는 게 이상하지 않다라고 예. 전망해 봅니다. 김경진 의원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11일 날 이준석 후보가 안 되면 국민의힘 더 이상해질 거다. 그런 얘기도 그렇죠. 나와요. 그렇게 됐어요 보면. 그러니까 쇄신과 변화를 거부하는 정당으로 그냥 낙인을 찍히다 딜레마예요. 보니까 예. 한순간에 그냥 훅 갈. 근데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글쎄요. 워낙 기세가 좋아요. 예. 그리고 그 당원 70%라고 하는데 이 여론조사 보면 이게 대구 경북 지역으로 해서 그 표본이 보여주잖아요 보면. 근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50% 가까이 나와요 예. 보면. 그리고 그 다음에 당원하고 이제 비여당 지지자들 이쪽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거의 50% 가까이가 나와요 보면. 이런 흐름이면 큰 이변이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민주당 배 안 아파요? 아니 뭐 배가 아프고 안 아프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핵심은요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채찍.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투표율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한 달 전에 했었잖아요. 예. 그때 얼마 나왔어요? 당원 투표율이 42% 나왔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25% 돌파했단 말이에요. 36이라니까요. 36 예. 돌파했대요? 언제 바뀌었지? 팩트를 가지고 공격하세요. 아니, 난- 그리고 50% 넘을 수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아니 ARS 첫날 하면. 25%를 돌파했으니 적어도 30%를 첫날 그랬다는 건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게 크게 차이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 아직도 반성 안 하는군요. 아니 반성하는데 예. 한 60-70% 나오면 우리가 42% 정도 당원 투표했으니까 근데 50% 넘으면 크게 변동이 그 차이가 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부럽다 안 부럽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이렇게 정치는 바뀌어 가야 된다. 이게 시대 정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성 정치인들 정말 반성해야 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오만과 독선 아직까지도 안 빠졌다라고 하는 지적들에 대해서 더 겸허하게 허리 숙이고 목소리 낮춰야 돼요. 저 빼고. 예, 근데 박원석 총장 뭐 이제 결과 끝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번에 이준석 돌풍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 우리 정치권에 주는 메시지는 간단치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현실화되면 그거는 비단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변화와 쇄신의 물결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그런 변화와 쇄신을 요구받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물론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돼서
기존 보수 정당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쇄신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죠.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그러나 어쨌든 이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이 민심의 흐름은 간단치 않다는 거죠. 그거는 야당 지지자들이 정권을 뺏겼기 때문에 절실함도 묻어 있고 그 절실함에서 나오는 전략적 판단도 하고 있는 거지만 기성 정치 전체가 이 변화를 요구받고 있고 불신받고 있고 그에 대한 염증이 켜켜이 쌓여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는 폭발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저 현상을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어쨌든 세대 교체는 필요한 거고 새로운 정치는 등장해야 되고 과거의 낡은 정치는 좀 바뀌어야 되는데 이준석 그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물꼬를 트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국민의힘 전당대회 흥행 성공 중입니다. 흥행 성공은 좋은 일인데요. 열기가 워낙 뜨겁다 보니까 지금 막판으로 갈수록 상호 비방 이런 모습들 많이 보이는데 이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와 이준석 후보 간에 일단 공방이 가장 뜨겁습니다. 1, 2위를 다투고 있어서 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막말 논란이 일고 있는데 토론에서도 두 사람 서로 아주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을 좀 먼저 들어보시죠. 망상, 탐욕을 심판하겠다, 호들갑, 가짜뉴스. 이 말들이 정치 패널로서는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말이지만 당대표가 된다면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리스크로 다가올 수 있다. 이준석 후보의 리스크를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막말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시는데요. 그 이준석이 종편 방송편을 10년 하면서 말 때문에 서로에 오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준석 리스크는 나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것이고요. 실제 원내대표 하실 때 문파 달창이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제가 굳이 이런 말을 언급해야 되겠습니까? 막말 리스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파 자, 달창 막말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즉각 사과했는데 민주당이 계속해서 프레임 전쟁을 했던 걸 아실 겁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 달창 쓰셨던 분이 망상이 막말이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민주당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들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달창은 있어서 본인이 쓰신 표현입니다. 쓸 필요가 없는 표현이었고요. 민주당 같은 그런 공격하시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금경진은 지금 물론 뭐 치열하게 싸우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공격 주고받는 거 봐서는 선거 끝나고 둘이 화해가 될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러니까요. 모든 선거는 치르고 나면 후유증이 남는데 예. 어느 정도 후유증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 어쨌든 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나경원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내대표도 하셨고 선수도 다선이시고 연배도 있고 조금 좀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가령 이제 저건 이제 지연 말단적인 논쟁인데 네. 가령 일부 논쟁 같은 경우는 가령 뭐 윤석열 뭐 배제하기로 했다든지 네. 뭐 이런 주장이라든지 주요한 핵심 이슈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좀 뉘앙스가 밖에서 보기에도 우리가 이해하는 이준석 후보의 얘기하고 조금 다른 뉘앙스들이 좀 섞여 있는 게 있더라고요 보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나경원 후보가 좀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보면. 예. 예, 나경원 그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고 리스크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저런 내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준석 후보가 그 공약 중에 던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후보 자격 시험을 보겠다. 뭐 이런 표현과 이런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정치도 시험 봐서 예. 하냐. 그리고 공부 잘하는 놈만 이 세상에서 정치해야 되냐. 이런 방식으로 조호영 후보가 지난번에 공격했죠. 예, 그런 방식으로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공약을 놓고 던져서 예. 그 논쟁을 했었으면 이준석 후보와 아주 재밌는 그리고 국민들이 쳐다보면서 눈살 찌푸리지 않는 예. 그런 이제 토론이 됐을 텐데 막말을 가지고 하니까 그 이준석 후보한테 저렇게 또 외려 역공을 당하는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논리를 훨씬 더 강화시켜주는 막말 리스크 공격은 재미 볼 만한 소재가 아니었다. 예. 그리고 뭐 민주당이 악의 하신입니까? 민주당처럼 이런 식으로의 적대적인 대상을 놓고 계속해서 적대화 시켜가고 적대를 심을 강화시켜가는 그런 그런 표현 이분법적 쓴 정치가 것을 민주당이 공격했는데 예.
같은 국민의힘 후보가 왜 민주당처럼 그런 그러니까요. 공격을 하냐 이 예, 얘기죠. 예. 계속해서 정당 정치에 있어서 죽여야 될 사람 그리고 예. 대상으로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그 중진 국민의힘 중진 후보의 모습들을 보면서 예. 참 뒤끝이 개운치 않다라는 거죠. 예. 박원석 총장 보시기에 지금 두 후보 간에 이렇게 주고받는 공격은 서로 어떤 프레임에 상대방을 가두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선거에서 네거티브라는 거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상대를 어떤 프레임 속에 가두고 본인의 어떤 프레임으로서의 비교 우위 이런 걸로 이제 차이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전략인데, 근데 이제 막말 논란 이런 걸로는 이준석 후보를 그런 프레임에 가두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그 후보가 워낙 말을 잘해요. 그리고 말로는 아마 저기 있는 다른 후보들이 이준석을 이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중진으로서 진짜 경륜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정책으로서의 경륜이든 예. 아니면 대선 전략으로서의 경륜이든, 근데 이제 차이가 워낙 크고 막판으로 갈수록 조바심이 나니까 남는 건 네거티브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예. 저는 100% 지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나경원 그 후보가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김경진 의원 혹시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준석 후보 만나 보셨나요? 같이 가끔 뵙죠. 같이 해보기도 했죠. 네, 네. 어때요? 이렇게 토론해 보면 정말 그 순발력 있게 말을 잘합니까? 그렇죠. 어. 머리 하버드 나왔던 생각이 들어요 보면. 그래요. 하버드 나올 만하다. 네, 네. 그리고 의외로 또 개별적인 예시에 대한 디테일이 머릿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 있어요. 예. 옛날에 황태순 위원님 뭐 대단히 디테일 예. 많이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근데 젊은 분이 그런 디테일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적재적소에서 그 디테일을 꺼내 쓰는 걸 보면 놀랍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박원석 의원님 말씀이 정확하다고 봐요. 예. 사실은 이때 나경원 의원이나 조영 대표 같은 분은 정말로 본인이 그냥 큰 얘기 하셔야 돼요. 쫓기는 입장이라 그럴 거예요. 네, 네. 이제 쫓는 입장이라. 네. 장성철 소장 지금 저래 가지고 나중에 후유증 안 남을까요? 남겠죠. 근데 저는 주호영 전 원내대표, 주호영 후보가 오히려 나경원 대표보다 좀 머리가 좋았다. 이번에. 주호영 후보 얘기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면 주호영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공방하는 거 보고 할까요? 네. 예. 자, 주호영 후보, 이준석 후보와 공방 한번 보시죠. 내년 당 책임을 맡았다가 내년 대선 실패하면 정계 은퇴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은퇴한다는 겁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1차적으로 대선에서 만약에 우리가 패배하는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책임은 대선 후보에게 갑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대선의 불공정 관리에 의한 것이라면은 제가 책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표명하는 그런 언사였습니다. 그런 것들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참 좋거든요. 그냥 들으면 대선 지면 이준석 정계 은퇴한단다. 그런데 아직 원내 정치는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럼 정계 은퇴한다는 말도 이상하고, 그러면 정계 은퇴하면 그 바로 뒤에 있을 지방선거는 또 비대위를 발족해서 치르냐, 이런 온갖 억측과 혼란을 자아내고 있거든요. 대선에 패배한다고 하면은 여기 계신 어느 분이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것입니다. 정계 은퇴 이런 발언까지는 제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계 은퇴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본인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그래서 것처럼 제가 단어 선택 하나하나를 예. 신중하게 왜곡되거나 앞뒤에 딴 사람이 오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말씀드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게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디 보면 이준석이 대선 지면 정계 은퇴한다, 이 말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게. 예. 지금 이제 주호영 후보, 나경원 후보는 이준석 후보 젊은 후보니까 말 실수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이제 이런 공격을 하는 것 같군요. 예, 장 소장 그러니까 얘기하시죠. 저런 부분을 보면 이준석 후보가 말실수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정계 은퇴는 이런 뜻이었어요라고 해석해서 해명하는 거는 처음 보고, 이준석 후보의 저런 머쓱한 표정도 좀 처음 봅니다. 저는 주호영 대표가 이제 좀 머리가 좋았다, 이번에 처신을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게, 처음에 803 논쟁 가지고 이준석 후보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되치기를 당했죠. 그러다가 그래도 너무 젊어서 여러 가지 경륜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공격했다가 또 되치기를 당했어요. 그러고 나선 그러한 네거티브 공격성 프레임에서 빠졌어요.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갑자기 화물차 논쟁 끄집어냈죠. 그다음에 개파 논쟁. 이준석 후보는 유승민계야.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한테 불리할 거야. 이런 식의 개파 논쟁 끌어들였죠. 그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기분 나빠할 거야. 이런 윤석열 총장도 끌어들이고, 마지막에는 막말 공방까지 끌어들였는데,
앞에 여러 선배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예. 중진 정치인들의 경륜을 보여줬어야죠. 보다 더 큰 비전, 개혁, 쇄신 이런 거를 갖고 이준석 후보와 논쟁을 벌였어야 하는데 말꼬리를 잡는 말싸움 갖고 이준석 후보를 이길 사람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 있을까. 그래서 예. 프레임을 잘못 걸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경원 후보는 토론하다가 울먹거리기까지 했습니다. 그 장면도 한번 보실까요? 제 투쟁 나 대표보다 훨씬 잘했어요. 그 필리버스터도 제가 앞장서서 주도해서 했고 문 대통령께 공개 질의 10개 해서 곤혹스럽게 해서 국회 오는 것도 꺼리게 만들고 선거 이기고 훨씬 더 잘했습니다. 무슨 목소리 높이고 뭐 머리띠 네, 메고 삭발 맞습니다. 단식하는 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결과는 맞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이기느냐 전쟁에 이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런데 그 시기에 맞는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야지만 책임을 다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로부터 민주당으로부터 정말 무한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프레임을 받고 욕설을 당할 때 같이 보호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리더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대선은 전쟁입니다. 후보 대신에 싸워야 되고 우리 당을 대표해서 문재인 정권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내가 혹시 다칠까 봐, 내 몸에 티끌이 묻을까 봐 뒤로 숨고 그리고 무책임해서는 무슨 당을 이끌 수 있느냐. 예, 내가 그렇게 핍박당할 때 나를 지켜줬느냐 그 부분에 좀 복받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김경진 의원 네. 이렇게 이제 눈물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지만 또 하나는 유약한 모습을 또 보여줄 수도 있고 네. 양날의 칼이에요. 그렇죠. 특히 이게 밀리고 있을 때 눈물을 보이는 것은 유약함 쪽으로 나쁘게 보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좋은 흐름을 잘 되는 흐름을 타고 가면 이렇게 쭉쭉 나가는 거고 예. 안 되는 흐름 속에 있을 때는 뭐든지 편치 않은 상황들이 아닌가 싶고요. 저것도 황교안 대표 때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 그리고 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정법 위반하고 범법 위반해서 우리 사회에서 그걸 범죄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부터 재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그거를 변명하시는 게 제3자 입장에서는 그것도 듣기가 좀 이상해요, 보면. 그래요. 박원석 총장, 나경원 후보로서는 이번이 정말 그 힘든 승부가 되겠죠. 총선 떨어졌죠. 서울시장 후보 경선 떨어졌죠. 이번에 대표 경선까지인데. 본인도 출마하면서 출마의 변에 이번마저 안 된다면 이제 정계 은퇴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가 묻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하태경 의원이든가요? 예.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만약 이번 선거에 지더라도 나경원 후보에게 또 다른 기회가 있으니 실망하지 마시라. 정계 은퇴하고도 대통령 된 사람이 우리 정치사에 있다. 아이고. 뭐 과거에 그랬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나경원 후보로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기분 나쁜 그런 언급이었는데요. 나 후보로서 굉장히 위험하죠. 하태경 의원이 지금 이준석 캠프 맡고 있잖아요. 캠프까지는 아니지만 사실상 뭐 이준석 예, 선거운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빠지는 얘기죠. 나경원 후보로서는 정치 인생에 굉장히 좀 중대한 고비가 오는 거죠. 만약 이번마저 떨어진다면 이제 떨어진다는 이미지가 본인에게 고착되기 때문에 당내에서 뭔가 이게 공간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절박해요. 절박한데 지금 이제 지고 있는 과정에서 과거 원내대표 시절의 리더십을 환기시킨 건데 그 리더십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황교안 대표와 동시에. 그리고 나서 총선에 대패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환기시키는 게 본인에게 유리한 전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올 때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 텐데요. 자, 페이지를 넘겨서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이준석 후보를 공격하는 이유 가운데 또 하나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불편한 관계지요. 그동안 뭐 이준석 후보 맞다, 나하고 안철수 대표 엄청 사이 안 좋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나경원 후보 또 주호영 후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어떻게 대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요. 누가 국민의힘 대표가 되더라도
순조롭게 합당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요? 이준석 후보한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요? 안철수 대표 얘기를 들어보죠.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정권 교체를 위한 합당의 진정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가지고 임한다면 합당은 아무런 문제 없이 순조롭게 추진될 겁니다. 국민의당은 이미 전임 당대표 권한대행께 원칙 있는 통합의 방향을 전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진정성을 가지고 임할 겁니다. 장성철 소장, 지금 안철수 대표 얘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합당을 하겠다. 논의를 해서 빨리 합당을 하겠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한 것은 어느 후보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일까요? 글쎄요. 그것까지는 뭐 판단하기가 뭐 누구에게 유불리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가 되든지 우리는 이제 합당을 하겠다라는 선언적인 의미 같고요. 지금 지난번에 국민의당의 당협위원장들을 공모한다고 했었잖아요. 그걸 임명을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오늘 내놨어요. 그런 거 보면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든지 빨리 협의를 통해서 합당을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으로 읽혀집니다. 글쎄요. 김경진 의원은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글쎄 저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네. 이준석이 주는 매기 효과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얘기한 것 중에 윤석열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일단 국민의힘 당 대권 주자 후보 선출을 위해서 일정을 잡고 그 일정에 따라서 출발을 하겠다. 그때까지 윤석열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그냥 가고 그럼 뭐 나중에 또 단일화 경선을 하는 것은 별 문제지만 그 얘기를 아주 분명하게 원칙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 국민의 당과 합당 문제도 속값은 후하게 쳐드리겠다. 예. 하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인위적인 지역위원장 예. 임명하는 것은 그건 후하게 쳐드릴 수 없는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달았거든요. 예. 보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분명한 원칙을 딱딱 이렇게 잘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지금 국민의당은 지역위원장 중단했다면서요? 예, 중단하고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준석이 가져오는 매기 효과가 일정 정도 이미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윤석열 총장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는데 오늘 또 우리가 또 윤석열 총장 다뤄야 됩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토론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 윤석열 전 총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그런데 참석하려고 했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까 봐 또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얘기들 잘못 전달되고 이런 것들 불만이 있어서 돌아가 버렸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 이런 보도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 측이나 또 그 모임을 갖는 쪽 다 그거는 잘못된 보도다. 사실 무근이다. 그렇게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전 총장 측 그게 아니고 백신을 어제 맞아가지고 쉬고 있었다. 거의 갈 생각이 아예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양문석 이사장 왜 이런 보도가 나올까요? 어쨌든 본인이 직접 스스로 안 나서니까 지금 이 현상이 예전에 우리 2000년대 초반에 이효리라고 가수가 있었고요. 예. 이효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매일 몇 달 동안 보도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잘 안 나타나니까 그때만 해도 신비주의 이 연애 활동들이 있었으니까. 이효리 씨가 그때 신비주의였나요? 예,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이효리 씨가 왜 갑자기 나와? 지금 인기 연예인 것처럼 예. 안 나타나니까 카드라만 이야기하고 제3자 입을 통해서만 정치를 하고 안 나타나니까 우리도 힘들어요. 예,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기자들이 윤 총장 측근, 근데 도대체 그 측근이 누구예요? 난 너무 궁금해. 왜 나한테 물어봐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 측근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럼 그 측근의 이름을 밝혀서 구체적으로 측근이라고 자칭하는 또는 대변인 격. 옛날에 이정현 이 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이 아닌데 박근혜 대통령의 대변인격 이정현 예. 의원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면 대변인격이 있든지 그다음에 접근 누구라고 하든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니까 온갖 이야기들이 이제 도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돌리는 사람이 자꾸 이제 정치적 이득을 취하는 거죠. 윤석열 파리가 재미가 있거든요. 일단 말이 되든 안 되든 던져놓고 나면 언론들이 받고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야기해야 돼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에 대한 궁금증은 커져갖고 이제는 뭔가 좀 이야기할 법한데 왜 안 나오니 하면서 이런 이야기라도 전해줘야 또 방송이 방송하는 것처럼 또 느껴지는 이러한 희한한 현상들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계속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은 카드라 정치 그만해라. 예. 그다음에 간성렬이다. 예. 간보는 윤석열을 간성렬이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이제 그런 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오고 있는 게 이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많이 즐기는 것 같아요. 윤석열 전 총장. 재밌을 것 같아요. 뭐 즐기겠습니까? 뭐 고민을 깊게 하겠죠. 그런데 너무 자맹하면서 메시지 정치를 하니까 우리도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하면서 윤석열 총장 재임 시절 외에 다른 어떤 말도 시청자들께 들려드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나와서 문제가 됐을 때 그 문제를 비판하면 나중에 윤석열 전 총장 측이라고 하면서 그거는 그 뜻으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과 다르게 전해졌습니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것도 윤석열 전 총장이 한 얘기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원희룡 제주지사 이제 그만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사표를 던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검찰 사유화 인사가 진행되고 있으면 이거를 가장 강하게 꾸짖을 수 있는 사람이 윤 총장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자꾸 유불리 이렇게 따지기 전에 당당한 모습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자. 수면 밖으로 나와서 정치력에 대해서 또 비전에 대해서 검증도 받고 또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경진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저도 추측이거든요. 예. 정치평론하는 입장에서 언론 보도나 기사를 읽고 나서 이제 머릿속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예. 이제 매실이 익을 때가 됐어요. 일단 후임 검찰총장 임명이 됐죠. 네. 그리고 후임 검찰총장이 정상적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이번 주 금요일이면 지금 선출이 네.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요일 선출되고 나면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당대표의 시간을 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한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제가 볼 때는 윤 총장이 전면에 등장할 거고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대변인도 분명히 임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통일된 메시지, 뭔가 분명한 하고 싶은 얘기, 그다음에 아까 저거는 제가 볼 때는 저도 뭐가 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백신 맞았다고 하면 아마 윤 총장 측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보면. 지금. 그렇겠죠. 네, 예. 네. 그래서 저런 원서는 한 열흘에서 한 10한 1, 2일 정도만 길어봐야 2주 정도 참으면 저 현상은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보면. 박원석 총장 지금 김병진 의원이 다음 주 얘기하셨는데 다음 주가 지나도 만약에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피로도 얘기 많이 하는데 좀 그런 분위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생길 수 있습니다만 뭐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할 건지는 뭐 윤 총장 본인만 아는 거고요. 다만 이제 최대한 늦추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본격적으로 발을 내딛고 미디어 앞에 서서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 본인의 메시지를 얘기하면 여러 가지 불확실성들이 제거되는 건 맞는데 그건 동시에 이제 그때부터 치열한 검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윤 총장은 정치를 하셨던 분이 아니에요. 평생 이제 뭐 검사를 했고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김경진 의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기 확신이 들 때까지 아직 이제 그런 자기 확신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내가 이제 대권에 가겠다라는 것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어떤 자기 확신이 아직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사실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지금 야당에 별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들 윤석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굳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 여당으로부터 혹은 미디어로부터 이 이제 검증에 매를 빨리 맞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장성철 소장, 이제 대통령 선거가 꼭 9개월 앞으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정상적인 선거 하에서 치르는 대선이라고 한다면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그리고 적어도 1년은 아니더라도 6개월 전부터는 그 후보가 내세우고자 하는 비전, 정책,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경쟁을 해야 그게 제대로 된 정책 경쟁인데, 그렇게 해도 정책 경쟁 못한다고 맨날 비판받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검증 기간도 없이 바로 이렇게 하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꽤 많습니다. 옳은 지적이죠. 그것이 계속된다면 과연 저분이 대선 후보로서,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있을까? 그런 의문까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김경진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대략 한 열흘 정도에서 보름 정도에는 본인이 저는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공보단을 여러분들께 뭐 소개시켜 드리겠다라는 메시지도 나왔는데,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정치를 시작할지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정치를 시작하고 나서 대략 2주 동안은 어떠한 행보를 보여서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언론으로부터 검증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짜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준비 기간이다. 준비 기간에 너무 가혹한 비판보다는 한번 기대감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죠. 민주당의 LH발 태풍이 불어닥쳤습니다. LH 사태가 터졌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주당이 전수조사를 맡겼죠. 그랬는데 12명이나 위법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수가 나오자 민주당 당황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한참 고민했는데 오늘 전원 자진 탈당 권유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들어보죠. 조사를 통해 부동산 거래 및 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사례는 국회의원과 그 가족을 포함한 기준 총 12명, 16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 등 판단을 위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통상적 절차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고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이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당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만큼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12명 대상자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탈당이면 강한 조치죠? 네. 뭐 2명 중에 12명 중에 2명은 이제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비례대표는? 아마 출당 조치를 예. 이제 결정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명은 그 탈당 권유, 사실상 이제 탈당시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에 이제 또 우상호 의원이 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송영길 대표하고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같이 했던 예. 또 이런 인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386, 486, 586, 86 세대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우상호 의원까지도 탈당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당이 계속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끊임없는 그 비판에 시달려왔던 것,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그 반성의 결과물이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이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동안 많이 분노하셨고, 그 분노가 지난 그 재보궐선거에 있어서의 그 참패로 이어졌고, 대통령께서도 나서서 죽비에 얻어맞았다, 정신이 번쩍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소재였는데, 또 생각보다 12명이 권익위에서 이 혐의 있음을 또 통보받고, 예. 이 부분에 또 이제 경찰에 이제 넘기기 직전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뼈를 깎는 자기 그 쇄신과 그 반성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한번 그 너그럽게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에서 탈당 권유를 했지만 지금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소명도 안 듣고 어떻게 탈당하라고 하느냐. 김한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무혐의로 다 결정이 났는데 왜 탈당을 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석 총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부가 그렇게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앞서 우리 양문석 이사장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이번 4.7 재보궐선거를 패배한 원인 중에 내로남불이다. 예. 이런 이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컸잖아요. 송영길 대표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새 당대표 체제 하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국민들이 가장 지금 그 혐오하고 비판하는 그런 내로남불이라는 대목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린 거라고 보고요. 저는 뭐 오늘 우상호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반발은 하고 있지만 아마 당원들이나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도부가 그 제안한 대로 탈당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고 물론 이 합수본 조사를 거쳐가지고 무혐의 판단이 되면 다시 복당기를 열어놓겠다고 했으니까 예. 뭐 영원히 이제 그 당에 들어오지 말라라는 게 아니어서 저는 민주당이 그 조기에 어쨌든 이걸 진화하기 위해서 판단을 제대로 했다고 보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제 국민들의 시선은 국민의힘으로 향할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전수조사를 그동안 예.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전수조사를 그냥 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서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의 저 그 권익위 조사는 민주당이 자청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권익위는 못 믿겠으니까 감사원에 맡기겠다. 오늘 국민의힘에서 그런 예. 논평이 나왔던데 감사원은 국회를 대상으로 한 감사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원은 저런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예. 결국 국민의힘도 내로남불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어떤 형태로든지 새 당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민주당이 진행했던 것 같은 그런 전수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원석 총장 얘기하신 대로 민주당 바로 국민의힘 너희들도 같이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는 야당 차례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권익위에서 민주당 의원들 조사를 해서 뭘 많이 찾아내면 우리도 기꺼이 조사받겠다 이렇게 공언하신 것을 저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기 전에 소속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 조사를 당권 주자 5분이 이 결의를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준석, 홍문표, 나경원, 조경태, 주호영 당 대표 후보자님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의 전수조사에 대해 이미 동의를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감사원에 조사를 의뢰해 공정성을 담보받겠습니다. 민주당도 떳떳하다면 국민권익위원회 셀프 조사가 아닌 감사원 조사에 응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 감사원은 못 한다면서요?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왜 국민의힘은 감사원에다 받겠다, 민주당도 감사원에다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저 말을 시작했을 때는 감사원은 큰 틀에서 보면 자기 편이다. 국민 권익위는 우리 편이 아니다. 뭐 이런 전제를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최소한 이 이슈만 가지고 본다면 민주당은 대단히 잘한 것이고 어쨌든 정정당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대단히 지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권익위에다 똑같이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이 했던 것처럼 가족들 다 동의서 진구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야죠. 그래서 사실 권익위가 경찰보다 기간이 더 짧은데 더 많은 건을 찾아낸 거거든요, 지금. 근데 찾아냈다고 하는 게 저기도 아까 권익위 발표도 그렇지만 소지가 있는 이렇게 예.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인데 이게 사실은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닌 것도 많이 있을 수가 그렇겠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익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한계 범위 내에서 요건 그래도 일말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저 12명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경찰에다가 지금 수사 의뢰를 해서 경찰에서 판정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고 예. 어쨌든 그러든 어쨌든 권익위에서는 지금 12명을 지금 이렇게 가려낸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도 똑같이 해야죠.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너네도 같이 하자라고 한 것은 아마 하면은 더 나올 걸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예상이 있는데 그러든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는 민주당은 최소한 저걸 해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못 해냈고 그러면 이게 국민의힘이 끝까지 저걸 거부한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투표하는 과정에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투표의 주요 요소로 이게 판단을 해야죠. 장성철 소장, 국민의힘이 안 한다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한다는 건 아닌데 감사원에 왜 청구를 요청했냐라고 했더니 감사원이 국회의원들 조사하는 권한이 있는 줄 알았다. 조사 못하는 줄 몰랐다. 이런 식의 해명을 대변인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준비가 허술했던 것 같고요. 해야죠. 이게 국민적인 분노가 심하잖아요. 가장 큰 부분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합니다. 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얘기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지금 위원장이 민주당 전 국회의원인 전현희 의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것과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제조사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밝혀낼 수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민주당이 아주 용기 있는 고통스럽지만 용기 있는 결정을 했지만 전 하나 좀 미진하다, 좀 안타깝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이분도 2012년도에 세종시의 본인 지역구에 땅을 사가지고 농지를 사가지고 용도 변경을 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고발 조치를 했어요. 탈당 권유 대상 아닙니까? 안 했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의원들만 대상으로 했고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안 했어요. 의원들만. 이해찬 대표 상징적인 분 아닙니까? 지난 2년 동안 당대표를 하시면서 2020년 7월에는 특히 모든 부동산 투기, 소득 다 환수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판정을 받았잖아요. 의혹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도 엄중한 잣대로 같은 선상에서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건 전형적인 물타기 평론이에요. 이거는 아니죠. 분명하게 그 전제가 있었잖아요.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 모두를 전수조사하자 해서 176명의 더불어민주당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권익위가 조사를 한 거잖아요. 권익위 발표 내용에 이해찬 전 대표가 포함돼 있지 않나요? 현 그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해찬 그 전 대표는 그 이 조사 대상에서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를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수호 없이 그 동안에 그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면서 꼬리 자르기 했던 이야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이 방송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 대상이고 그 조사 대상에 그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정치인들을 넣어서 그분이 상징적이다 어쩐다 하면서 그 사람은 왜 안 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적당한 평론이 아니라고. 근데 국민권익위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를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보면 친정부 인사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에 13명이 적시돼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에 이해찬 대표가 써 있어요. 근데 이런 사실을 왜 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권익위에서는 수사 의뢰를 했어요. 조치를 그렇게 해달라고 했고 어떠한 사항을 위반을 했고 뭐 금액이 얼마고 이런 것도 자세하게 권익위에서 다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탈당 권유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그 탈당 권유를 지금 했고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도 그 현역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하라고 하는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이해찬한테는 왜 탈당 권유 안 해? 이런 식으로 던져버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물을 타버리면 참 이 토론하기가 깝깝해지네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그 가족도 동의를 하지 않았으면 조사 대상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조사를 했더니 이런 의혹이 나왔잖아요. 본인들이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그렇죠. 취해야 자진해서 됩니다. 하자고 하는 거는 강제적인 수사를 하기가 힘드니까 일단 국민권익위에 우리가 모든 자료를 다 주자 그랬던 건데 그때 소속 의원들만 제출한 게 아니고 이해찬 대표도 같이 냈던 모양이죠? 네. 예, 박원순 총장.
뭐 이미 이제 자연인이 됐기 때문에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서 지금 아마 당에서 국회의원들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탈당을 권유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야당은 전 저렇게 공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국회의원만으로 제한하냐. 사실은 공직자는 국회의원 이외에도 많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기초 다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지방광역의원, 또 기초의원, 뭐 교육감 이 공직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내년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우리 유권자들이 적어도 부동산 투기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공직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좀 가져야 된다고 보고 예. 그런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차제 정치권이 모든 공직자를 상대로 이 전수조사를 할 것을 합의를 하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네. 예, 끝으로 짧게 한 가지 더 다뤄보겠습니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침묵을 깨고 언론사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주 발언 수위들이 꽤 상당합니다. 특히 내년 대선과 관련해서 나는 비관적으로 본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절박함이 없다고 그렇게 꼬집었더군요. 그러면서 현 정부도 비판했습니다. 능숙한 아마추어가 너무 많다. 자, 양정철 전 원장 이 시점에서 여당을 향해서 좀 달갑지 않은 그런 얘기를 꺼낸 이유가 뭘까?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양정철 소장의 인터뷰, 사실 인터뷰도 잘 안 했는데 네, 3년만 했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절박한 심정, 위기의식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동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용 하나하나 상당 부분 공감할 이 영역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저렇게 비판했던 부분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정적인 고향 정착과 그다음에 새로운 정권 재창출은 직결되어 있거든요. 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의 발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높이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이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의 위상과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예. 저 정도의 위상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그리고 청와대 할 것 없이 두루 냉혹하고 냉정하게 비판했고 그다음에 이대로 가면 능숙하게 질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들은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에 안전판을 마련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다. 그리고 우리는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비상등을 켰다. 네,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이 보신다는 트라우마를 거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네. 하라라는 질책. 네, 알겠습니다.